네, 법제처장님. 지금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특정 해석권 참여했던 그 위원 명단 공개 요구를 받고 계시는데 이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들의 개인정보 공개에 지금 관한 법제업무 동의를 운영 받지 규정 않은 시행 거라서. 규칙상 그 비공개가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성명 소속 경력상 이게 이제 개인정보법 급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투명성에 대해서 그 네. 많은 문제 제기가 전제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비공개로 바뀌게 된 것이 2015년 네, 예, 이후죠. 네, 예, 그렇습니다. 왜 비공개로 엄격하게 바뀌었죠? 15년부터 이제 엄격하게 규정 자체는 그 이전에 있었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15년 이후로 엄격하게 비공개하게 된 것은 전 그 위원들이 노출이 되고 나니까 그 이잡듯이 로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투명성 때문에 공개를 요구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공정성과 독립성 때문에 비공개 원칙을 좀 강하게 그렇습니다. 지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드렸고요. 행안부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 장관이 SBI 잘 아시죠? 예, 예, 사회성과 보상 사업이죠. 예. 뭐 이렇게 채권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그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채권이 아니고 사실은 이건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봐야 되겠죠. 예, 새로운 형태의 예. 예, 행안부에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보통은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예산 집행의 성과가 제대로 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없죠. 근데 보면 운영 기간이 이제 정부와 먼저 계약을 하고 계약 이후에 바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돈은 민간 투자자에게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 수행이 되고 그 서비스가 이제 공급이 되고 나면 평가 기관이 이제 성과를 평가해서 그 사업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목표가 달성이 될 경우 그 경우에만 한해서 이제 정부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예산 집행의 결과에 따라서 민간 투자자에게 다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이런 방식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기존의 예산 집행 방식보다는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그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어떤 그런 모델이라든가 우리가 예산 사업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모델 또 예를 들면 무슨 교정기관 같은 것 중에서 좀 단기형을 받은 분들을 사회 복귀시키는 모델이라든가 이런 몇몇 가지 모델 지자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이제 영국에서 있었죠. 보면은 이제 피터버러시에서 그 범죄자 재소율 낮추는 사업을 이 SRB 그 프로젝트로 추진을 했고, 당시 이제 목표는 원래 재범률 10% 감축이었는데, 실제로는 재범률이 그 11%가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전역에서 그 당시에 그 재범률이 한 10%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영국 전역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재범률은 21% 정도 감소하는 그런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이게 다시 전국 사업 모델로 영국에서 확장이 됐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이 그 SIB 그 모델이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이 됐는데 아시아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최초의 모델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예를 들면은 지능 향상과 그리고 그 사회성, 그 사회 활동을 좀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것이 이제 뭐 그 성과가 발생했을 경우에 서울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 효과를 보니까 이게 이제 성과가 달성하게 되면은
이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나중에 그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시 학습 역량 그 지능이 향상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수급자가 아니라 자립의 그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해서 이 아동 1인당 생애주기 그 전반에 걸친 그 사회 비용이 한 1억 4천만 원 절감될 수 있고 또 행정 비용도 1인당 뭐 1억 5천만 원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에서도 그 몇 가지 최근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좋은 사례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설명회도 좀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경진대회도 하고 계시고요. 또 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결국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예산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보통 정부 예산이라는 게 의회에서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이게 의결했는데 집행이 안 되면 만약에 이제 이 사회성과 그 보상 사업에 의해서 성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 집행이 안 될 경우는 불용 처리되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거 예산을 사실은 어디에 적용해서 써야 되는지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 예산의 의무 부담 이 조항을 가지고 그 집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편성 지침을 행안부가 만들어서 지자체 예산을 조금 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그 법적 근거가 아직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행안부하고 좀 저희 의원실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 법적 근거를 조금 더 튼튼하게 뭐 자본시장 그 법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하여튼 조금 잘 적용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성과 측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객관성을 띌 수 있는 부분에서 몇 군데 좀 앞선 지자체들하고 한번 모델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몇 가지 법적 뭐 이런 제도적 제약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정도까지 저희들이 어떤 조금 결을 터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제도 정착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재부 차관님께도 기재부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재밌는 게 결국은 그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에 우리는 뭐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그래서 사실은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낭비가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결국은 이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정부하고 납세자만이 다 부담하는 그런 그 구조인데 이 SIB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자에게 리스크가 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구체적인 성과를 목표로 그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재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정부 예산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인가.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방법에 의해서 아예 기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상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보상 연계 채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 재정 당국에서도 몇 년 전에 한번 검토를 했던 적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재무적 투자자들의 이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저감시켜 줄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 평가를 어떻게 제대로 공정하게 검증해낼 수 있느냐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함께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 지자체 단위에서 다양한 이런 실험적인 그러한 시도가 한번 좀 이루어지고 그걸 성과를 바탕으로 한번 이걸 제도화시키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시 행안부 장관님께 제가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그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상위 5곳하고 이제 하위 5곳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냥 표만 보셔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특히 여기 보면은 뭐 영동 그다음에 중평 경남 하동 뭐 이런 데는 지금 다
한 푼도 교육경비 보조금이 없습니다. 편성이 안 됩니다. 1인당으로 비교하면 더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는 결국은 세 군데는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이 한 푼도 없는 거고, 좀 상위 5곳하고 비교했을 때는 교육에 있어서의 이 차별이 너무 뚜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죠? 네. 네. 이 시행령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자체가 자체 수입으로 그 공무원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될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에 대해서 교부를 아예 금지를 하고 있는데,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투자로 봐야 되고, 경제 논리 밖에서 오히려 더 열악한 곳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도 모자란데, 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은 보조금 지급을 하지 마라. 이거는 좀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이 보조금을 이 원칙을 세우는 그런 내용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재정 교부금에서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저렇게 교육 보조금, 경비 보조금 차에 가지고 바로 그 아동들이나 학생들한테 투자되는 교육비 자체가 저렇게 큰 차등을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근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방과 프로그램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설에 있어서도 굉장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화장실 하나를 고치려고 해도 이게 이 교육경비 보조금 가지고 해결하는 그 지자체가 많거든요. 학교가 많거든요. 근데 이 열악한 이 한 푼도 사실은 보조가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게 약간의 차이가 아니고 다른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현실은. 제가 이건 더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들여다 보니까 저도 이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2013년 당시에 세입예산 과목 개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급격하게 이 교육경비 보조 제한 대상 지자체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좀 들여다보시고, 근데 좀 재밌는 게 지난 정부가 이거를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예산 과목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이제 그로 인해서 지자체가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교육부총리님, 이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예. 그래서 오히려 교육부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대단히 보수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전부터 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가서 지금 현재 교부세 산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배려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